자, 그래서 여기 얘기까지 했네요. 여러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검증 세트를 따로 빼놓을 필요가 있고, 검증 세트는 학습 과정에 쓰면 안 되고, 검증 세트의 용도는 각각 방법론들의 테스트 에러를 추정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 에러라고 하면은, 근데 에러라고 하는 게 에러의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에러의 지표를 우리는 보통 회귀에서는 MSE를 쓰고, 그다음에 분류에서는 오분류를 썼는데,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오분류를 썼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를 갖고 머신러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져서 이렇게 열심히 보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얘기는 ISL의 책보다는 ISLR은 이렇게 어디 있냐면은 P 117에서 179쪽에 있고요. 그래서 4장 어딘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4.8 언저리를 좀 찾으시고요. 좀 더 잘 나와 있는 데가 데이터 마이닝 for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우리의 그 부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교재 5.2절이랑 5.3절에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귀 문제를 위한, 그다음에 분류 문제를 위한 그 오류 척도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내가 예측한 값과 그다음에 실제 값과의 차이를 어떻게든 좀 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보통 레지듀얼 잔차라고 부르잖아요. 잔차를 뭐 어떻게 가공을 해서 씁니다. 보통 세 가지 많이 씁니다. 아까도 보셨던 민 스퀘어드 에러가 대표적이죠. 제가 에버리지라고 쓰는 거는 요 가용한 i에 대해서 얘네들을 그냥 평균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i가 1번 인덱스 번호가 1번부터 n번이라고 하면은 에버리지 뭐 어떤 임의의 수열 뭐 bi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고 i 내려부터 n까지 이렇게 bi 이거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곱을 평균 내기도 하고요. 많이 쓰죠. 제곱을 평균을 내면 이렇게 제곱 자체가 2차 함수고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이 많아서요. 하지만 보통 2차는 이상점에 좀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류 척도로 잔차의 앱솔루트 밸류 절대값 씌워가지고 평균 내기도 합니다. i는부터 n까지 ei 절대값 평균 내기도 합니다. 혹은 yi의 스케일이 좀 뒤죽박죽이다 그러면은 스케일을 실제 yi의 스케일로 보장을 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위아래로 며칠 뭐 틀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y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더 예측하고 덜 예측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요 mean absolute percentage 에러로 이렇게 성능을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회계 문제 너무 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분류 문제는 어떨까요? 조금 많습니다. 자, 분류 문제의 오류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진분류 문제에서는 ISLR에 대응되는 그 페이지는 147쪽부터 149페이지까지고요. 다음에 그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 for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책에서는 섹션 5.3입니다. 섹션 5.2가 그 회계 축도였고요. 이게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의 책이라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번역본도 추천합니다. 작년 교재였어요. 작년 교재였고 번역이 괜찮았습니다. ISLR 책은 번역이 사실 좀 안 좋은데 DMBA 책은 번역이 괜찮습니다. 근데 왜 DMBA에서 ISLR로 바꿨냐?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선형 회귀 분석까지는 좀 잘 가르치는데 그 책이 그 뒤에 뭐 부스팅, 뭐 랜덤 포레스트 가니까 약간 좀 네, 저한테는 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설명들이. 그래서 좀 더 근본 있는 근본 있는 설명이 있는 ISLR 책을 좀 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내가한테 당장 데이터가 하나 생겼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시면은 DMV의 책의 그 흐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이진 분류 문제는 그 약간 이렇게 이진 분류 문제 자체가 그 디벨롭된 맥락들이 다양해가지고 그 도메인마다 무엇을 중요시하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다르고 표기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통계학과라서 어느 도메인에 나갈지 모르니까 그 용어들을 싹싹 이렇게 갈고리로 긁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집대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 분류 문제는 좀 많아요. 그 지표들이.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위키로 찾아가셔가지고 위키에서 정의해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해 보려면은 일단 요 표부터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은데 표를 만들기 위해서 yi와 yi 햇을 자, 실제 클래스와 그다음에 예측된 클래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나의 뭐 트레이닝 셋이건 밸리데이션 셋이건 이렇게 토탈 라지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좀 yi랑 yi 햇을 다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n개를 이렇게 각 셀들로 나눠가지고 각 셀에 몇 개가 있는지 집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집계할 수 있냐면요. 자, 이진 분류 문제니까 자, yi가 제로이면서 yi 햇이 제로인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아이고, 제가 뒤집어서 썼다. 다시. 자, predicted class yi 햇이 제로인면서 yi가 제로인 i 있을 수 있죠? 몇 개인지 셉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1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0인 것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의 셀을 모두 채울 수 있고요. 여기 셀들을 합쳐가지고 밑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위에 두 개 셀 합쳐가지고 밑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셀 합쳐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 썸을 쓰고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위아래 n과 p를 더하면은 토탈 n개가 되고 그 다음에 nd와 d, non-discovery와 discovery 모두 더해서 모두 n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각 셀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보통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yi가 제로고 yi 햇도 제로이면은 true negative입니다. 네거티브인지 파저티브인지 자체는 true 클래스의 용어입니다. true 클래스가 제로면은 자, 네거티브라는 말이 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yi가 0인 거 맞췄다. 그러면은 여기 셀은 진짜로 네거티브인 애들인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FP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제로인데 내가 파저티브라고 디스커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false discovery의 말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false 가짜 양성이다. false positiv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true에 대해서는 negative다, positive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predicted class에 대해서는 내가 파저티브로 발견을 했다라는 그 행위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discovery와 non-discovery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십시오. 자, 0010, 0011에서 위에 정황인을 작성해봐라. 자, y hat y. 그래서 01, 01. y hat과 y 모두 00인 거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넣고서 다음에 11은 뭡니까? y1과 y hat과 y 모두 11이죠? 그래서 하나 그러네요.
y가 제로이고 y 해시 1이야. 어디로 가야 되니까 여기 가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21, 0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얘네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y hat, y 01, 01. 정확도는 자, 정확도는 잘 맞힌 거죠. 그래서 true를 아니, 네거티브를 네거티브, 파지티브를 파지티브라고 맞힌 녀석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고널의 그 빈도가 정확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분율은 그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그 오분율 맞습니다. 제로를 1이라고 맞힌 것과 1을 제로라고 맞힌 것의 빈도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측은 셀 이름을 이용한 정의고, 그 다음에 얘는 오프 다이어고널이니까 원에서 다이어고널 뺀 그 정확도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노테이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노테이션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둘이 exactly equal입니다. 그냥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average. 자, i는 1부터 n까지라고 하면은 i는 1부터 n까지 갈 때 yi랑 나의 분류기 기반으로 예측한 거랑 같지 않은 경우에는 1로 카운트하고 같을 경우는 0으로 카운트해가지고 그 녀석을 average를 취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좌변이랑 똑같죠? 자, 용도에 따라서 다 유용한 맥락이 다르니까 다른 여러 표기를 다른 표기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를 토탈이 아니라 true, 그러니까 진짜로 y가 1인 사람과 y가 0인 사람들을 분모로 해가지고 그 중에 잘 맞힌 게 얼마냐 이런 거를 재는 매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설 검정할 때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지 않나요? 진짜로 그 가설 검정할 때 널이 참인데 널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널이라고 하고 규모 가설을 기각하거나 규모 가설을 기각했다는 건 1이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테이블이 사실 가설 검정과 비교하면은 여기 트루 클래스는 여기가 진짜 트루가 널인 거고, 네, 트루가 넌널인 거에 대응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y햇이 그 연가설을 리젝트하지 못한 거랑 연가설을 리젝트한 거랑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n번의 가설 검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로 가설이 맞는 게 뭐 몇 개, 그러니까 가설이 진짜로 연가설이 맞는 게 몇 개, 연가설이 맞지 않는 게 몇 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설을 몇 번 기각하지 못했다, 기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2x2 셀을 또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제2종 오류에 제2종 오류가 몇 번 나왔나, 제1종 오류가 몇 번 나왔나 똑같은 테이블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맥락에서는 아픈 사람을 올바르게 감지했다. 그러니까 그 검정력을 보통은 센서티비티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종 오류를 안 일으키는 그 능력을 여기서는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도와 제1종 오류는 1 something의 관계에 있어요. 특이도는 1 first positive rat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분의 전체 네거티브 분의, 그러니까 y가 제로인 전체 비율분의 우리가 y 햇은 제로인 것의 비율을 y 햇도 제로이고 y가 제로인 것의 그 비율들을 특이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true 기준이 아니라 true가 y 햇 기준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 정밀도 기준입니다. 자, 정밀도는 오버 디스커버리를 덜 하는 능력입니다. 아프다고 했을 때 진짜로 정말 아픈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정밀도가 높으면은 뭔가 다른 어떤 의미로는 정확도가 높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 뭐냐, 내가 이 태스크를 못했을 때 어디서 손해가 막심하게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하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목표 높이고 싶은 혹은 줄이고 싶은 성능 지표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의학에서도 병 판정이 중요하죠. 의학에서 중요한 게 민감도, 센서티비티랑, 그다음에 특이도, 어, 스펙스피서티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제조업에서는 특히 분량이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이 적은 거를 뭔가 이진분류 기법으로 아무튼 분량을 검출해내고자 한다면은 Y는 제로인 그러니까 트레이닝셋 자체에 우리의 트레이닝셋뿐만 아니라 검증셋과 테스트셋 자체에 Y는 제로, Y는 1의 비율이 무너져 있습니다. Y는 제로가 99% 이상이고요. Y는 1인 게 1% 미만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기 위에 셀을 보시면은 Y와 Y합 모두 제로인 것의 비율이 엄청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여기 요 non-discovery의 비율과 그다음에 네거티브의 비율을 분모로 한다면은 성능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 때는 재현율,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많이 씁니다. 프리시전은 얘 분모가 하나는 여기 있고 요거 대비 요거고 이거 미안. 잠깐만 미안 바꿨어요. 내가 파저티브도 여기 대비 여기고 그다음에 네 여기 대비 여기고 그다음에 하나 요거 정밀도는 여기 대비 여기의 비율이죠. 자,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분량을 예측한 거를 분량으로 잘 맞힌 거다. 아니면은 진짜 분량인 것 중에서 분량인 걸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많이 봅니다. 맥락에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다르다. 잠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아까 보니까 계속 Y랑 Y 햇만 비교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분류기는 보통 Y 햇을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먼저 추정하고 나서 그걸 갖고 Y 햇을 가지고 오죠. Y는 0, 1인데 조건부 클래스 확률은 뭐 0.8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여기에 컷오프가 한번 섞여가지고 Y 햇을 최종적으로 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컷오프 설정에 상관없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 추정하는 방법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ROC 곡선이 매우 유용합니다. 컷오프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조건부 클래스처럼 P 햇을 내뱉은 다음에 컷오프로 잘라야 되는 분류기들에 컷오프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그 성능들을 다 찍어주는 그 방법이 ROC, 그러니까 그 지표가 ROC 곡선입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1에서 0으로 바꿔가면서 민감도를 Y좌표로 하고 1- 특이도를 X축으로 해가지고 XY 좌표들을 선으로 잇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X축을 1- 팩스리서트라고 여기를 0, 0.2, 0.4, 0.6, 0.8, 뭐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원래 주어진 오리지널 그림처럼 그 스케일 자체를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 버려가지고 스펙스피서티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 점들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y는 0010일 때 돼서 1일 때 조건부 클래스 확률 이때 ROC 곡선을 그려보자. 그럼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컷오프가 1인 경우에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y 햇은 전부 컷오프가 1이라는 건 1보다 작은 건 전부 0으로 배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0, 0, 0, 0 되고요. 그때는 그때 정오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자, 0, 1, 0, 1을 찢을 때 y 햇 y가 자, 전부 y 햇이 다 제로야. 그러면은
좌측 컬럼에 그려져야겠고 y가 3, 1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민감도 얼마입니까? 자, 정의 기억 안 나면은 일시정지를 눌러서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위키를 켜십시오. 자, 민감도는 민감도는 정말 파저티브인 사람을 파저티브하게 발견하는 능력, 파저티브 1분의 파저티브로 발견한 것의 비율 0이네요. 다음에 1 특이도는 1 특이도는 네거티브인 사람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능력 3분의 3이니까 1이네요. 자, 아이고 0이죠? 자, 그래서 0,0이 됩니다. 다음에 쭉 컷오프 여기 0.4까지 있으니까 컷오프가 0.4 이상이 되면은 0.4 이하가 되면은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컷오프를 컷오프가 어디 보자. 0.4보다 작거나 같고 0.3보다 큰 경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y 햇이 0, 0, 0,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y와 y 햇의 테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0, 1, 0, 1 해가지고 자, 0, 0, 1, 0에 대해서 0, 0, 1, 1로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y가 0, 0, 0, 0, y가 자, y는 0, 0, 1, 0, y 햇은 0, 0, 0, 1. 잘 보시면은 여기 3이었던 녀석이 그러니까 제가 화면 왼쪽 하단에 지금 연두색으로 칠했습니다. 3인 게 2, 1로 옮겨가고요. 다음에 밑에는 1, 0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감도는 1분의 제로로 여전히 제로고요. 1 특이도는 1 3분의 2 해가지고 한 3분의 1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찍는 겁니까? 3분의 1,1, 0 이렇게 찍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화면 오른쪽에 화면 좌측에 좀 쓰겠습니다. 컷오프가 0.3보다 작거나 같고 0.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y 햇이 0, 0,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또 이렇게 y랑 y 햇의 정오 행렬 그려보면 0, 1, 0, 1 그려보면 자, 첫 번째 로가 2, 1인 건 변함이 없고 두 번째 로가 1, 0에서 0, 1로 바뀌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민감도가 1분의 1, 1에서 1이 되고 1 특이도는 변동이 없으니까 여전히 3분의 1입니다. 4개를 합치면은 3분의 1,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0, 0, 다음에 3분의 1, 0, 다음에 3분의 1,1을 한번 찍어보죠. 화면 오른쪽에요. 0, 0 한번 찍고요. 다음에 3분의 1, 0 한 이쯤 되겠죠? 다음에 3분의 1, 1 찍으면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컷오프를 계속 내려가 보면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는 컷오프가 0으로 내려갈 테고 그러면은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디스커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민감도는 무조건 1이 되고 1 특이도도 무조건 1이 돼요. 그러니까 특이도가 0이 돼가지고 그래서 쭉 그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컷오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의 그 트렌드가 좀 바뀌고요. 0,0과 0,0이 맨 처음에 찍히고 1,1이 맨 마지막에 찍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컷오프가 필요한 분류기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지금은 조건부 클래스 기반 컷오프가 가장 대표적인 예제니까 조건부 클래스를 예측한 분류기에 대해서
ROC 곡선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려봤습니다. 자, ROC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충 설명할게요. 자, 아까 이렇게 ROC 곡선 이렇게 1, 1, 촥촥촥 그렸죠? AUC는 여기 밑에 지금 Y는 1선 긋고 X는 1선 그어가지고 넓이가 1인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 곡선과 박스 사이의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의 넓이가 AUROC입니다. 그냥 줄여서 AUC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라이브 벤치마크라는 거는 모든 Y햇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 셋의 다수 클래스를 대응하는 방법을 라이브 벤치마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xi, yi를 가지고 있던 간에 만약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0이 51%다. 자, 그러면은 y 그냥 c hat x를 무조건 0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1이 51%가 있어. 물론 53%, 54%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cx는 모든 x에 대해서 1로 배정을 해줍니다. 이게 라이브 벤치마크입니다. 자, 라이브 벤치마크는 AURC가 체크해보시면 0.5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라이브 벤치마크보다 괜찮은 학습기라면은 이 AURC가 0과 1 사이에 0.5와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모형이라고 하면은 요 ARC가 계속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붙게 돼요. 왜죠? 자, 좋은 모형은 일단 뭘쓸고 좋은 겁니까? 민감도 높을수록 좋고 원마이너스 특이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원마이너스 특이도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민감도가 높다는 거는 여기서 Y축에 민감도 있으니까 민감도가 높다는 거는 요게 Y축에 여기 Y 값이 크다는 뜻이고요. 원마이너스 특이도가 낮으면 좋다는 거는 X 값이 적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Y가 클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곡선은 좌측으로 붙은 학습기일수록 이 민감도가 높고 원마이너스 특이도가 낮은 성질을 보이겠죠. 그래서 좋은 모형은 곡선이 왼쪽과 위로 붙고 따라서 AUROC가 점점 1에 가까워집니다. 자, 의학 분야에서는 사실 그 베이직 컷오프는 0.5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진 분류에서는요. 근데 민감도 이게 컷오프 P를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보고서 내가 그 민감도 특이도를 내가 명시를 해서 그 명시된 민감도 특이도에 맞춰서 컷오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의료적인 그 판단 기준에서는 뭐 최소 민감도가 뭐 80%, 최소 특이도가 막 90% 이런 식의 판정 기준이어야만 그 FDA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컷오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감도 특이도 몇 %를 어치브해야 달성하여야 그 승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컷오프에 따라서 0.5보다 크거나 작게 설정해가지고 민감도 특이도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진 분류 문제에서의 대표적인 그 성능 평가 지표 얘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만만치 않습니다. 뭐 Y가 꼭 연속형이더라도 연속형인데 뭔가 애매합니다. 순서가 있는 범주형일 수 있습니다. 순위인 경우에는 또 중요시 여기는 향상도라는 리프트 차트라는 그 매저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특히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가 순위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분류 문제에서 Y의 클래스별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분율이 쓸 데가 없거든요. 자,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Y가 1인 게 95%야. Y가 1인 게
5%야.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셋에서 어떤 방법으로 썼던지 그냥 y는 해서 전부 0으로 주기로 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5분율 며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95%, 이거 잠깐 미미하면 95가 아니고 5%다. 5%입니다. 자, 근데 5분율이 5%라는 거 얼핏 보기엔 좋아 보이지. 하지만 얼핏 좋은 겁니까? 쓸 데가 없죠. 자, 그래서 클래스별 불균형이 심하면 5분율 자체가 좋은 성능평가 지표가 아니라서 다른 성능평가 지표들을 좀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쓰는 성능평가 지표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